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는 단순한 이민 단속 사건을 넘어 전세계 산업과 외교 지형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며 강제 귀국 조치를 받았다는 소식으로 시작되었지만 곧바로 그 여파가 전기차, 반도체, 조선, 관광까지 확산되면서 미국 정부조차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미국의 산업 현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숙련 인력이 누구인가를 뼈저리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제너럴 모터스가 공동 운영하는 테네시주의 얼티엄셀주 공장에서 숙련된 한국 기술자들이 빠져나가자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공정 세팅, 품질 관리, 생산 일정 조율까지 모두 이들 엔지니어의 손에 달려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경험과 노하우로 쌓아올린 기술체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준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다루며 이례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CBS는 구금된 근로자들이 단순 노동자가 아닌 고급 숙련 인력이었음을 강조하며 이들이 다시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첨단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국은 약사 163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 중 500억 달러를 미국의 현금 투자 형식으로 묶어두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그 안정성마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IMF 외환위기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가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협정이 아니라 동맹국에만 허용되는 신뢰의 상징으로 만약 체결된다면 한국은 언제든 필요할 때 달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안정적 장치를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 협상은 곧바로 외교적 전략의 차원으로 비화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외환 보유고 안정화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카드로 활용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숙련 인력이 이탈할 경우 전기차 배터리 공장, 반도체 라인, 조선 프로젝트까지 줄줄이 흔들리게 되니 마냥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뒤늦게 한국 근로자들이 단순 인력이 아니라 보급과 교육을 담당하는 핵심 숙련공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대신 미국 현장에 계속 남아 공장 건설과 현지 인력 교육을 지원해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아설 대로 돌아서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연이어 귀국 결정을 내리자 미국 내 투자 신뢰도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LG엔솔의 사례는 단적인 예였습니다. 테네시주 공장에서 수십 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돌아가자 공정 라인은 멈춰섰고 GM의 전기차 생산 일정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협력업체 인력까지 포함되면서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사태를 계기로 미국 투자의 리스크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인건비나 시장 접근성 문제가 아니라 숙련 인력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투자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공장 건설 일정을 재검토하며 귀국 또는 제3국 이전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첨단 산업의 심장부에서 예기치 못한 공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 없이는 단 한 줄도 제대로 가동할 수 없고 배터리 라인은 정밀한 공정관리 없이는 치명적 불량을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전기차와 반도체만이 아니라 조선업까지 여파가 확산되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조선협력 프로젝트가 이제는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 조선업의 부활을 위해 한국의 기술과 인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정작 자국 내 이민 단속이 그 길을 스스로 막아버린 셈이 된 것입니다. 워싱턴 DC에 조선 인력 양성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지만 이미 한국 인력들의 불신은 깊어졌습니다. 트럼프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수습에 나섰지만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 조치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근본적인 신뢰 위기가 드러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사례는 이번 사태가 단지 미국과 한국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시장 전체에 어떤 파급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현대차는 한때 러시아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외국 기업 철수와 함께 강제로 자산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내 자동차 시장은 중국산 차량이 빠르게 잠식했으나 소비자들의 신뢰는 여전히 현대차와 기아차에 남아 있었습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은 중국 자동차의 품질과 내구성을 의심하면서도 선택지가 없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차를 구입해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현대차가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러시아 내부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병행 수입 제도를 통해 현대차와 기아차를 포함한 한국 브랜드의 차량을 제3자를 통해 들여오는 방식을 허용했는데 이는 곧바로 시장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러시아 자동차 딜러협회는 현재 차량 부족이 극심하다고 지적하며 병행 수입 제도를 활용해 한국산 자동차를 수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본질적 한계가 있습니다. 제조사와 직접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량 배정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공급 안정성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삼성 스마트폰 역시 러시아에서 병행 수입이 허용되었지만 이는 삼성 본사와 합의된 사안이 아니었기에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는 휴대폰보다 훨씬 복잡한 공급망과 품질 관리 체계를 필요로 하기에 병행 수입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대한 러시아 영토에서 자동차는 생필품과 같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여기에 새로운 변수로 카자흐스탄이 등장했습니다. 러시아 인근의 카자흐스탄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러시아로의 우회 공급 루트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 방식은 러시아 내에서 일부 공정을 진행한 후 카자흐스탄에서 최종 조립을 마쳐 완성차를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국제 제재를 교묘하게 피하는 통로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직접 러시아에 진출하지 않고도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삼아 시장 점유율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 정부가 병행 수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제재를 우회하는 길이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과연 이 과정을 좌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 역시 중국 배터리 기업 CATL과의 협력을 통해 사실상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국 내 공장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카자흐스탄 루트를 활용한다고 해서 강하게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국제 질서가 어떻게 현실적 필요에 따라 타협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차의 복귀는 단순한 기업 전략 차원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제재 구조가 교차하는 복잡한 국제 정치의 한 단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사태는 미국 내 관광 및 서비스 산업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따라워진 이민 비자 정책과 강화된 입국 심사, 특정 국가 출신에게 부과된 1만 5천 달러의 보증금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인 구금 사건이 겹치면서 아예 미국행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습니다. 호텔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항공과 외식업, 소매업까지 줄줄이 타격을 입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관광산업은 단기적인 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인데 이번에는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건이 단순히 산업 문제를 넘어 미국 경제 전반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스스로 저지른 실수로 인해 산업, 금융, 외교, 관광 모든 분야에서 균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리 수습책을 내놓으려 해도 한국 기업과 인력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 기업들은 이미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이탈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글로벌 산업 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한국을 찾아온 이유는 단순히 방산거래의 확대가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치밀한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영국 정부와 롤스로이스는 KF-21을 공동개발의 대상으로 삼으며 한국을 파트너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 협력과 공동 생산을 내세웠지만 그 속내에는 글로벌 전투기 엔진 시장에서 새로운 레퍼런스를 확보하려는 야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설계와 생산, 정비와 유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소재 기술까지 포괄하는 장기적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무기가 됩니다. 그렇기에 엔진 파트너십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30년 이상을 좌우할 전략적 선택입니다. 영국의 계산은 분명합니다. 한국이 독자 엔진을 확보하기 전 KF-21의 블록 2와 블록 3단계에 뛰어들어 지분을 확보하면 차세대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초도 양산형의 미국제 F414 엔진을 탑재하며 2025년까지 안정적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KF-21을 제3국에 수출하려면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협상이 엔진 라이선스 문제로 좌초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술력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이 흔들리는 상황이 이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을
영국이 파고든 것입니다. 롤스로이스는 한국의 공동개발이라는 달콤한 제안을 던지며 미국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듯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분율과 접근권, 로열티 체계가 한국에 불리하게 설정된다면 이는 오히려 족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개발이란 이름으로 기술 주권을 잃는다면 그것은 자립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블록 1 양산을 통해 수출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블록 2와 블록 3에 들어갈 엔진을 우리 손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수출 자율성과 기술 독립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KF21은 세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관문에서 발목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접근은 또한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이 느낀 한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려면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첨단 반도체와 무기 기술 역시 미국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약점을 교묘히 파고들며 유럽을 압박했습니다. 나토 방위비 분담을 GDP 대비 5%까지 올리라는 요구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라는 경고와 같았습니다. 이때 한국의 사례가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한국은 K2 전차, K9 자주포, F-A50을 자체 개발하고 생산해 유럽에 공급하며 이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단가면에서도 라팔이 1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FA50은 3천만 달러 수준으로 훨씬 경제적이었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KF21은 그 상징적 정점에 있습니다. 처음 개발이 발표되었을 때만 해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첨단 전투기를 완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1차 시제기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과 실탄 발사, 항속거리와 무장통합 시험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5세대 전투기에 준하는 성능을 보여주며 전 세계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설계의 모듈화, 업그레이드, 용이성, 임무전환의 유연성 등은 해외 엔지니어들조차 KF21의 강점으로 꼽는 부분입니다. 다만 여전히 엔진 문제가 마지막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이 한국을 찾아온 것이며 동시에 한국이 반드시 자립을 이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은 이미 수조 원 규모의 장기 투자를 통해 독자 엔진 개발 역량을 확보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기술 축적이 아니라 전략적 독립을 위한 싸움입니다. 엔진 자립에 성공하는 순간 KF21은 더 이상 미국 라이선스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세계 시장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전투기의 성공을 넘어 한국이 방위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KF21의 성과는 단순히 한국 항공기술의 진보를 보여주는 차원을 넘어 국제 무기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KF21은 개발 초기부터 의심과 비판에 직면했지만 실제 시제기 비행과 무장시험에서 연이어 성과를 거두며 모든 회의론을 잠재웠습니다. 특히 스텔스 기반 설계와 첨단 항전 장비 그리고 뛰어난 무장 호환성은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닌 독자적인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실제로 해외 전문가들은 KF21이 보여준 항속거리와 업그레이드 유연성, 정비 편의성을 두고 이미 5세대 전투기에 가까운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가장 큰 난제는 바로 엔진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 자율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KF21에는 미국산 F414 엔진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성능 면에서 신뢰할 수 있지만 문제는 수출 허가권이 미국에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KF21을 제3국에 수출하려 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는 곧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미 일부 국가와의 협상이 엔진 라이선스 문제로 좌초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게 뼈아픈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무리 첨단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더라도 핵심 부품을 타국에 의존한다면 완전한 독립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영국이 롤스로이스를 앞세워 공동 개발을 제안한 것도 바로 이 약점을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블록 1 양산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KF21을 본격적으로 알리고 동시에 블록 2와 블록 3단계에서 독자 엔진을 투입해 자립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자립이 아니라 외교적 협상에서의 무게추를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언제든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구조에서 벗어나야만 KF21은 진정한 수출형 전투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엔진 개발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 도전이지만 성공하는 순간 KF21은 그 어떤 제약에도 묶이지 않는
완전한 자율무기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KF-21이 가진 또 하나의 강점은 경제성입니다. 유럽의 라팔 전투기가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KF-21은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될 수 있습니다. FA-52,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았듯 KF-21 역시 가격 대비 성능에서 큰 장점을 가집니다. 게다가 한국은 대량 생산 체제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군사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유럽의 고가 전투기와 달리 한국은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무기를 쥐게 된 것입니다. 특히 동남아, 중동, 동유럽 국가들은 첨단 성능과 합리적 가격을 동시에 원하는데 이는 KF-21의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와 UAE 등은 KF-21 도입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 판매가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확장입니다. KF-21의 수출은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지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국의 라이선스 문제가 다시금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엔진을 자국산으로 바꾸지 않는 한 수출 승인 권한은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당장의 수출 확대와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엔진 자립을 반드시 이뤄야 하는 이중 과제를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KF-21은 반쪽짜리 성공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해낸다면 KF-21은 한국을 넘어 세계 방산사의 한 획을 긋는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KF-21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상징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기체가 실제로 글로벌 무기 시장의 수요와 전략적 흐름에 정확히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전투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운 고성능 5세대 스틸스 전투기와 여전히 다수 국가가 필요로 하는 4세대 기반 다목적 전투기 사이에서 양극화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F-22나 F-35 같은 기종은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높아 소수 선진국만 도입할 수 있고 반대로 기존 4세대 기종들은 이제 성능 면에서 급격히 시대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간극을 메우는 존재가 KF-21입니다. KF-21은 스텔스 설계와 첨단 항전 장비, 다양한 무장 통합 능력을 갖추면서도 가격은 F-35의 절반 이하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즉, 성능과 경제성의 균형이라는 세계 시장의 핵심 요구를 정확히 충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각국이 FA-50을 적극 도입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FA-50은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에 비해 성능은 낮지만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이었기에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KF-21 역시 같은 전략으로 훨씬 큰 시장을 겨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동, 동유럽 국가들은 값비싼 서방 전투기를 도입할 수 없거나 정치적 이유로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KF-21은 현실적인 대안이자 정치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무기입니다. 한국이 수출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높습니다. KF-21의 성능과 가격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미국이 엔진 수출 라이선스를 통제하는 한 한국은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몇몇 국가는 KF-21 구매를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며 협상이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한계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블록 1에서는 F414 엔진을 활용하되 블록 2와 블록 3에서는 독자 엔진을 투입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이 제안한 공동 개발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자칫 기술 주권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더 걸리더라도 스스로의 엔진을 완성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국은 이미 수조 원대의 장기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엔진 개발은 단순히 터빈과 압축기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소재 공정, 열, 내구성, 소프트웨어 제어, 정비 체계까지 종합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독자 엔진 개발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전이지만 성공하는 순간 한국은 그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자율성은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자유를 넘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KF-21이 가진 기술적 성과와 시장 잠재력은 이미 입증되었고 남은 퍼즐은 바로 엔진이라는 단 하나의 조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한국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 의존 구조에 머물러서는 KF-21의 세계 시장 성공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반면 독자 엔진 개발에 성공하면
KF-21은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전략무기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전투기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위상을 바꾸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KF-21의 엔진 자립은 한국이 방산 종속국에서 방산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